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법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사회규범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전반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규칙인데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잘 보세요,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회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총 4가지의 사회규범을 지금부터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온 행동 양식을 우리는 관습이다라고 표현해요. 설날에 어른들께 세배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자, 두 번째로 일정한 종교에서 지켜야 할 교리,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진리라고 규정한 내용, 계율, 종교적 규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독교에선 10계명이 가장 대표적인 이 사회규범이에요. 무엇이냐? 종교규범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세 번째,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람직한 도리를 우리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바로 도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자식은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를 다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사회규범이 있어요.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름지기 누구나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강제성을 띠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이에요. 대표적으로 도로 안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등하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요, 녹색등이 켜졌을 때만 건널 수가 있죠. 그죠?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사회규범 중에서는 도덕과 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해 두게.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법과 도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벌금이나 그다음에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도덕은 그렇지 않아요.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았다고 징역 2년 뭐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오로지 양심의 가치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판단의 기준을 볼게요. 행위 결과죠, 법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도덕의 판단의 기준은 왜 그랬대, 왜 그랬대니? 라고 하는 행위의 동기, 그리고 양심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사회규범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대로 선생님이 법의 특성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소개를 했지만 다른 사회규범과 다르게요,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국가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죠.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법은 다른 사회규범에 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건 해도 되지만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성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법의 특성 2가지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법의 기능과 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법이 갖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분쟁의 예방과 해결. 분쟁의 예방? 그러니까 상대방 행동에 따른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나는 이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 법이죠. 그죠? 두 번째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법이죠.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는 것은 역시, 그렇죠, 법이죠. 자, 이제 법의 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가지인데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가 열심히 한 만큼 정당한 몫을 가져가야만 하죠. 이걸 우리가 정의의 실현이라고 얘기해요.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회 구성원 다수의 행복과 이익.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이익이라고 해서 복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공복리의 증진이라고 해서 식당이나 영화관 같은 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대다수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공공복리의 증진에 해당되는 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중요하게 정의의 상징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마다 정의의 여신상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이 저울은요, 평등한 판단, 다시 말하면 법의 형평성을 상징하고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아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거래요. 법의 강제성을 표현하고 있죠. 자, 오른쪽에 해태상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재판석에서 해태를 놔두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이 뿔로 받아버린다라는 전설이 있죠. 역시 정의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의의 상징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워밍업을 좀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법의 유형과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법을 크게 선생님 세 가지로 한번 공법, 그 다음에 사법, 사회법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먼저 공법이에요. 공법은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금을 내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그럼 종류를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 필기해 두시면 좋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통치 조직 및 국가의 운영 원리 등을 정해놓은 최고법, 이것을 헌법이라고 얘기하죠. 헌법. 오케이. 그 다음 구체적인 범죄 종류와 형벌을 규정한 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형법이라고 얘기해요. 형법. 형법의 사례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 행정기관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행정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판을 또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소송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세법, 병역법, 공직, 선거법 등등등등이 있는데 자, 이런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과 형법이다라는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사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느낌 오시죠? 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렸다거나 또는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가족을 잃었다. 이런 것도 모두 이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의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율해요. 그래서 뭐 재산권, 계약, 혼인, 이혼, 상속 뭐 이런 것들 다 관련해서 민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 상거래와 관련한 경제생활관계를 규정한 법을 우리는 상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민법과 상법을 아울러서 사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 사회법을 볼 건데요.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조금 전에 사법을 배웠죠. 그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을 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얘기해요. 사회법. 잊지 말고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사회법. 사회법은요, 목적이 중요해요. 사회적인 약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동자랄지 소비자랄지 저소득층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자, 중요한 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우리 친구들이 살짝쿵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좀 보충하시면 좋겠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이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자본주의가 발달했고요. 그 문제점으로 빈부의 격차 등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대두가 됐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종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어요. 바로 이걸 우리는 그대로 노동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최저임금법. 그래서 우리 최저임금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그래서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 활동이 일어나더라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자, 세 번째,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요게 이제 사회법 중에서도 가장 사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바로 사회보장법이에요.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사회적 약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거고요. 국민연금법이라고 해서 뭐 노령이나 장애나 또는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소득이 없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보장법에 들어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법을 쭈루룩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그 사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생활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에서 가나다 교재에 있는 사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죠. 그렇죠? 절도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네, 형법인데 형법은 공법 영역 안에 들어가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대표적인 형법, 즉 공법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나를 볼 거예요. 선생님 아까도 소개했네요. 결혼해서 가족을 이뤄요 라고 하는 것은 사법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요. 네, 구체적으로 민법에 속합니다.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혼인신고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했어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소득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와 있어요. 이 독거노인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회보장법으로서 사회법에 해당이 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영역에 이 사례가 들어가는지 교과서 사례들을 쭉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법 용어 자체가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 복습하실 때는 항상 적어가면서 발음도 크게 해가면서 네, 우리 우공비 교재와 교과서 비교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